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내용과 법 개정의 파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 법을 발의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정이라고 하는 건 촘촘하게 이렇게 좀 틀을 짜줘서 개인의 권리나 인권이나 가정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야 이게 건강한 가정이야라고 법을 만든다면 이건 가정이 기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내용만 남는 건 아닐까. 윤리적인 면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가 공동체 내지는 시민사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그 특성이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개정안에 따르면 32조에 보면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 가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적이고 평등하다는 것은 이 공적인 사회 안에서 시민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가정 공동체에 이 단어를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속성을 설명할 때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성경은 부모의 위치를 굉장히 높이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그 위계 질서 안에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해소시켜 버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가 좀 훈육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평등한 관계인데 나를 훈육하려고 하느냐? 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 그래 신고하면 바로 관계기관에서 개입해가지고 양육권을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모의 그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막 가져갈 수 있는 부모를 가능한 한 빼려는 거죠. 어려운 가정 또 해체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개념으로 가장 최소한 바닥의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는 막아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구멍을 나는 부분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법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정한 매뉴얼을 따라가야만 건강한 가정이 돼라는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을 이제 많이 연구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가정에는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남녀 양성평등의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에는 말하자면 동성 가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가정 형태를 다양화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소위 말하는 그 동성애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적용 기준, 자카르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표현된 바입니다. 이게 가정의 형태의 다양화라는 것이 이제 동성혼 가정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2월 달에 뉴욕에서 열린 이제 유엔 무슨 이사회에서도
이 표현을 그러니까 패밀리 다이버시티라 그래가지고 가정의 다양화라는 표현은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 통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1인 가정 또는 동성 가정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배치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평등 개념도 원래 남인순 의원 안에까지만 해도 양성 이 법에 말입니다. 네. 이 법의 개정 안에만 해도 양성 평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에 이제 좀 더 정리돼서 나온 작년 11월 달에 나온 정춘숙 의원 안에는 양성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평등.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자꾸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상정하고 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막 해놓고 아니면 또 여론이 나쁘면은 철회하고 별 우스운 짓들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내가 하나 만들어진 법이 예를 들면 통과가 됐을 때 올 파장이나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미래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기 전술에서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또 이름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법을 이렇게 보면 가정은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법으로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거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막 발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즉흥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법안 하나를 발의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그렇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물론 자기들의 어떤 이념적 그 성향이 맞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도 안 해요. 그리고는 법안을 딱 발의해 놓고 그리고 또 법안 안에 보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혼인과 자녀와 입양 또 양성 여기에 근거해서 가정을 정의한 것을 이거 해체시키자. 여기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아예 묻질 않아요. 묻질 않고 법안으로 발의해 놓고 법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요것을 국민들이 아직 이 새로운 성윤리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계몽시킨다, 가르친다, 교육시킨다, 국가가. 그걸 전제하고 법안을 막 밀어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심각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말한 일종의 법혁명의 태도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법 상식으로는 아까 이제 민법, 헌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민법이나 헌법이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을 만드는 그 방식을 보면 상위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상위법과 상반되는 그런 법을 막 만들어 놓고 그런 판례들을 만들어 놔요. 인권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권 헌장도 만들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한 다음에는 봐라. 지금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대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헌법도 바꾸고 민법도 바꾸자. 이게 일종의 법혁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건강가정기본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아까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점잖게 축소해서 한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그 배경에 깔린 이념적인 근거까지 다 찾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더 강화되는 이런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굉장히 목사님 지적하시는 것은 이제 법 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전통적인 법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전통적인 형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도둑질 하면은 처벌한다.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처벌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법적인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또 민법도 그런 거죠. 이렇게 손해를 줬으면 갚아줘라. 그렇죠. 돈을 빌렸으면 빨리 갚아줘라.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 이런 겁니다. 국가가 이제 이 영역이 사각지대. 커지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옛날에 종래 전통적인 뭐 법률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법도 이제 건강 기본법, 건강 가정기본법.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복지적인 차원에서 좋게 출발한 거죠, 쉽게 복지 말하면. 행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겠다. 아주 그렇죠, 좋은 법이죠. 그렇죠. 좋은 아주 좋은 출발한 법입니다. 거죠. 이게 네. 좋은 법인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도대체 복지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제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전통 가정 내에서는 무슨 민법이니 형법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없어야 민법, 형법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민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말씀 맞는데 요 이제 행정법적인 어떤 급부 행정이라 그럴까요? 복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법도 사실은 좀 필요하겠죠. 국가가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원의 대상을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사각지대를 발굴해내서 이걸 지원하겠다 이러면 아주 좋은 그럼요. 거죠. 그런 개정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은 가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요. 가정의 개념도 없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예, 법에 가정을 보호하겠다라는 법 같으면 가정이 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항조차 삭제를 해버렸거든. 그건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을 법에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개념이 있든 없든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 누가 적용하게 되냐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가부에서 결국은 시행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여성 이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정에는 동성 가정도 포함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참 안타까운 측면들이 그러니까 좋았던 있는 거예요. 것마저도 이제 없애져 버린 거니까. 그렇죠. 없애져 버렸고 건강한 가정을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범법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고. 이걸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 개정안은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맨날 어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 옆에는 이제 동성이 아주 뭐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나는 나중에 남자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나는 저런 사람으로 살 거야. 여자가 내가 뭘 애기 낳는 수고를 해. 자, 이런 것들이 그냥 교육학적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복지적인 차원에 더 도움을 받아.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전통적인 그러니까 양성과 그다음에 그 혈연 그리고 혼인에 근거한 이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구조를 기독교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온 인류가 따라야 될 하나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성성과 혼인 그리고 이제 혈연적인 자녀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계에서 요 전통적인 의미의 요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가장 결정적인 태도가 아가페 사랑의 태도인데 이 아가페 사랑의 태도가 인간관계에서 구현될 어느 정도 체험되고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때 아버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거의 일관성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일반적인 그 결혼 관계에서 그래도 상당한 아가페적인 요소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 관계를 유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 관계 가운데 그래도 아가페 사랑을 그래도 가장 그 근접하게 하나님 사랑이 근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 말하자면 혼인 관계와 혈연적인 자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견제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견제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개정에 따르면 동성 간의 관계도 이런 혈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전통적 가정과 똑같은 것을 간주해버리고 또 비혼 동거도 똑같은 것을 간주해버리는데 사실은 동성 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동성 간의 관계를 잘한다 할지라도 혈연적인 부모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비혼 동거에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그런데 동성 간의 관계나 비혼 관계도 이 전통적인 과정과 똑같이 다루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일로 돌아갈 길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간의 관계도 사실 다 탈동성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전통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어버린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비혼 동거도 언젠가 자기 애인 만나서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남겨놔야 되고 또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에도 또 재혼할 수 있잖아요. 재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그럼요. 되는데 예. 이걸 동일시해 버리면 예. 그러면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고 사실상 돌아가는 길이 차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동성혼이나 비혼 동거나 미혼부나 미혼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거기 묶어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제가 발상이 최근에도 된다는 거죠. 60 넘은 분이 결혼하는 걸 봤어요. 네. 혼자 사시다가. 근데 그렇게 가정으로 딱 해버리면은 진짜 교수님 말씀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뭐야 저게 아마 이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도대체 지금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지 하는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마디씩만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특히 크리스천 가정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계,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들에 대해서 거기서 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통 가정이 여성을 저기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게 한다라든지 또 이제 전통 그 가부장적인 그렇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부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 하거든요. 아직도 남편이 부인 밥도 안 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냐. 그런 아니 지금 여기 두 분도 부인 밥 해드리지 않으세요? 설거지 잘하는 남편이 있냐 그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 내에서 우리가 여성의 어떤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유지되어 있는 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가페 사랑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렇죠. 또 이것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사랑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 내에서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뭔지도 좀 그죠?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인식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 직접 관여하는 분들께도 사실 좀 영향을 좀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결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혼인, 출산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이 사회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가정의 기준들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일 텐데 크리스찬 가정들에게 한번 좀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하시고 좀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 사회 실정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런 실정법은 항상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여론과 대세와 또 어떤 정치적인 이권, 그런 거를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실정법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수립된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의 그 도덕법을 주셨거든요. 네. 인류 보편의 도덕법,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십계명 그 모세율법 안에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실정법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도덕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네. 기독교인들은 확고하게 붙들어야 우리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기 나는 가정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일까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가정들이 세상의 어떤 모범과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분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잘 찾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영락 대표 변호사님, 전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 두 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